2026년 1월 30일 은 가격이 30% 폭락했습니다. 이날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1경원이 증발했죠. 근데 이게 그냥 시장 변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전쟁입니다. 주인공은 3명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그가 평생 원수처럼 싸워온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마지막으로 연준의 새 의장 케빈 워시, 이 세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중국의 은행 시스템을 박살내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현장으로 가보죠. 2026년 1월 30일 새벽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 은 선물 시장이 열리자마자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요, 하루 거래량이 평소의 30배였어요. 보통 선물 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대략 8만에서 12만 계약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235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 계약이 은 5천 온스니까 총 117억 5천만 온스의 은이 거래된 셈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 세계 1년 은 생산량의 약 14배입니다. 말이 됩니까?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캐내는 은의 14배가 하루 만에 거래됐다고요? 당연히 실물은이 오간 게 아닙니다.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은, 즉 페이퍼 실버가 시장을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결과는요, 아침에 120달러였던 은값이 오후에 78달러가 됐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5% 폭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2024년 말부터 조짐을 보이던 은값은 2025년 들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와 그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중국 정부가 전격 발표했죠. 앞으로 텅스텐, 텔루륨, 인디움 등 첨단 산업의 필수 금속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은은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에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중국이 이런 희소 금속들을 쥐어짜기 시작하자 시장은 다음은 은 차례가 아니냐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 은 정년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나라예요. 실물은 공급의 핵심 줄기를 중국이 쥐고 있으니 규제 소식 하나에 전 세계 은 시장이 뒤집어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이자 정년국인데 왜 가격은 뉴욕 코맥스나 영국 LBMA에서 결정되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상하이 금 거래소를 키우면서 은 가격 결정권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수출을 막으면 국제시장의 은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 중국이 갖고 있는 은의 가치도 같이 오르는 거고요. 실제로 이 전략은 먹혔습니다. 2025년 내내 은값은 계속 올랐어요. 50달러, 70달러, 100달러. 2026년 1월 초에는 드디어 온스당 120달러를 찍었습니다. 1980년 헌트 형제의 은 투기 사태 이후 역사상 최고가였죠. 중국은 웃었습니다. 은 보유량만 따지면 중국은 약 7만 톤 이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120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3천억 달러, 하나로 약 400조 원어치의 은을 쥐고 있던 셈이에요. 게다가 중국 국영은행들은 이 은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은 1kg 맡기면 대출 얼마 해줄게, 이런 식으로요. 은값이 오르니까 담보 가치도 오르고 대출도 더 많이 나가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문제는요, 담보 가치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작전이 시작됐어요. 트럼프와 제이미 다이먼, 이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누군가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수장이자 자타공인 은 시장의 황제입니다. JP모건은 전 세계 은 선물 시장에서 압도적인 포지션을 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른 모든 은행의 은을 합쳐도 JP모건 하나를 못 당한다 는 말이 돌 정도죠. 은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 변동성을 먹고 치우는 괴물입니다.
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JP모건은 돈을 법니다. 근데 2020년에 JP모건은 은 시장 조작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걸려서 9억 2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냈어요. 역대 최대 규모였죠. 트럼프는 이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JP모건과 제이미 다이먼을 상대로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7조 원 규모의 소송을 냈습니다. 명분은 정치적 이유로 내 계좌를 막아 피해를 줬다는 것이었지만 시장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길들이기 아니면 거래라는 거죠. 월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관세와 기술 제재만으로는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은 담보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면 은 시장의 절대 강자인 JP모건의 협조가 절실했습니다. 트럼프 혼자서는 못합니다. 시장을 흔들려면 엄청난 물량이 필요한데 그걸 갖고 있는 건 JP모건 뿐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적과의 동침이죠. 원수지간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신임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를 임명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어 폭락을 유도한 겁니다. 자, 이제 왜 중국이 당했는지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해요. 중국에는 중국 공상은행, 중국 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이렇게 빅5라고 불리는 국영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5은행이 중국 전체 은행 자산의 약 40%를 차지해요. 문제는 이 은행들이 은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왜 은으로 담보를 잡았을까요? 중국에서 금은 너무 비싸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담보로 내밀기 어렵죠. 근데 은은 금보다 싸면서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은 가지고 오면 대출해줄게. 이런 상품들이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은 담보 대출 규모가 약 1조 2천억 위안, 하나로 약 22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마진 콜이 터집니다. 마진 콜이 뭐냐고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을 담보로 1억 원 대출받았다고 해봐요. 그 집 시세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 네가 돈 못 갚아도 집 팔면 1억 5천은 받으니까 괜찮아 하고 대출해 준 거죠. 근데 갑자기 부동산 폭락이 와서 집값이 8천만 원이 됐어요. 은행이 뭐라고 할까요? 야, 담보 가치가 부족해. 돈 더 내놔. 아니면 지금 당장 대출 갚아. 이게 마진콜이에요. 중국 은행들한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값이 120달러일 때 담보로 잡았던 은이 하루 만에 78달러가 됐어요. 담보 가치가 35%나 증발한 거죠. 은행들이 일제히 마진콜을 때렸습니다. 추가 담보 내놔 아니면 대출 갚아. 근데 대출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뭘 하냐면 담보로 잡혀있던 은을 시장에 던집니다. 팔아서 돈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은을 팔면 은값이 더 떨어지면 또 마진콜이 터지고 또 은을 팔고 죽음의 나선입니다.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2026년 1월 30일 하루 동안 거래된 은 물량이 평소의 23배였어요. 모두가 팔려고 아우성이었죠. 문제는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JP모건이 미친 듯이 은을 던지는데 중국에서도 던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려는 쪽이 없고 팔려는 쪽만 있으면 가격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걸 짚고 넘어갈게요. 종이은이 실물은을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실물은은 1년에 약 8억 2천만 온스 정도 생산됩니다. 근데 종이은,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은, 계약은 얼마나 될까요? 2025년 기준으로 코맥스에서 하루 평균 거래되는 은 선물이 약 2억 5천만 온스어치예요. 하루에요. 1년 생산량의 30%가 매일매일 종이 위에서 거래되는 거죠. 왜 이런 구조가 가능하냐면
선물 시장은 실제로 은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나 은 1000온스 살게, 나 팔게 이렇게 계약만 하고 나중에 차액만 정산하면 끝이에요. 실물 은이 한 톨도 움직이지 않아도 거래가 성사됩니다. JP모건은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용했어요. 2026년 1월 30일 JP모건이 시장에 던진 은 선물 계약이 약 43만 계약이었습니다. 은으로 환산하면 21억 5천만 온스. 실물로는 절대 불가능한 물량이에요. 전 세계의 은 재고를 다 합쳐도 이 정도 안 됩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서는 가능하죠. JP모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지면 시장 참여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뭔가 크게 터지나 보다. 나도 팔아야겠다. 공포가 전염되는 거예요. 이걸 숏 어택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물량으로 가격을 폭락시키는 전술이에요. JP모건 혼자서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JP모건은 코맥스에서 클리어링 멤버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선물 거래하려면 중개사를 통해야 하는데 JP모건은 직접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어요. 게다가 자기 자본 거래도 가능하고요. 남의 돈이 아니라 은행 자체 자금으로 베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JP모건의 2025년 말 기준 총 자산이 약 4.6조 달러, 한국 돈으로 6,200조 원입니다. 이런 괴물 같은 자본력으로 은 시장을 덮치면 시장은 속수무책이에요. 실물 은은 중국에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 결정권은 뉴욕에 있어요. 이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아무리 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뉴욕에서 결정되면 미국 마음대로 가격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은 상하이에서 자체적인 가격 결정권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코맥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미국은 이 약점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은값이 폭락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오히려 은을 더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쳤나? 가격 떨어지는데 왜 사?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중국의 전략을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은 장기 플레이어입니다. 단기적으로 손해봐도 길게 보면 이득이 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은은 단순히 귀금속이 아닙니다. 산업용 금속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은 수요의 약 56%가 산업용이었습니다. 특히 두 분야에서 은이 엄청나게 쓰여요. 첫째, 태양광 패널. 태양광 셀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전기를 전도하는데 은만큼 좋은 금속이 없거든요. 2025년에 태양광 산업에서 소비된 은이 약 2억 8천만 온스예요. 전체 산업용 수요의 35% 정도 되죠. 둘째, 반도체와 전자제품,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다 은이 들어가요. 작은 양이지만 제품 하나하나에 들어가니까 총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 세계 1위 생산국이에요.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약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은이 싸졌네? 지금 사두자가 합리적인 전략이에요. 나중에 태양광 패널 만들 때 원가가 줄어드니까요. 실제로 2026년 1월 30일 폭락 이후 5일 동안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중국 정부 관련 기관들이 매입한 은이 약 1200톤으로 추정됩니다. 저가 매수에 나선 거예요. 여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국이 은 패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일리 있는 걱정이에요. 중국이 은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면 나중에 태양광과 전기차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우리도 태양광 하겠다 해도 원자재 확보에서 밀리면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는 두 번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을 들여다볼게요. 중국이 은을 싸게 사 모은다? 좋아, 마음껏 사라. 근데 그 은으로 만든 패널이나 배터리를 미국 땅에서 단 하나도 못 판다. 이게 가두리 양식 전략입니다. 가두리 양식이 뭔지 아시죠? 물고기를 바다 한복판에 가둬놓고 키우는 거예요. 물고기는 먹이도 먹고 살도 찌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트럼프는 중국을 이 가두리 안에 가두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관세입니다. 2026년 2월 1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4%로 인상했습니다. 전기차 관세는 이미 100%였고 배터리 관련 부품도 75%로 올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가격이 2배가 됩니다. 원가 경쟁력 의미 없어져요. 중국이 은 싸게 사서 태양광 패널 원가를 20% 낮췄다 쳐도 관세 104% 맞으면 오히려 더 비싸지는 거죠. 시장이 막히는 거예요. 중국이 은을 사 모아봤자 그걸로 만든 제품을 팔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의 감옥이에요. 은은 쌓여갑니다. 태양광 패널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안 팔려요. 안 팔리면 돈이 안 돌죠. 돈이 안 돌면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은행 대출 못 갚고 또 은을 팔아야 하고 다시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트럼프의 전략은 이중포위입니다. 첫 번째로 은가 폭락으로 중국 은행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두 번째로 관세로 중국 제조업의 출구를 막는다. 중국은 두 방향에서 압박받는 셈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2026년 1월 30일에 은 폭락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중국에 날린 금융 폭격이었어요. 배후에는 세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정치적 의지, 중국을 굴복시키겠다는 확고한 목표. 둘째, JP모건의 금융 화력. 전 세계의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민간 기관. 셋째, 연준의 정책 지원. 현재 비둘기파로 돌아선 케빈 워시의 과거 매파적 발언으로 강달러인 것처럼 혼란을 줌. 이 세 축이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결과는요. 중국 국영은행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어요. 2026년 2월 3일 기준으로 중국 은행 주가는 평균 18% 하락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뱅크런을 막기 위해 하루 만에 2조 위안, 약 3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끝은 아닙니다. 중국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할 수도 있고 미국 국채를 팔아서 미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원자재 가격 결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실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격을 결정하는 힘이 없으면 무력해져요. 중국이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은값 폭락, 그 짧은 헤드라인 뒤에 이런 거대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산시장의 변동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 기업의 이익, 정치인의 야망,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가격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걸 지켜보든 왜? 라는 질문을 꼭 던지세요. 왜 갑자기 올랐지? 왜 갑자기 떨어졌지? 누가 이득을 보지? 누가 손해를 보지? 이 질문들의 답을 찾다 보면 시장의 진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경제의 숨겨진 이면을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